이게 진짜 제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건가요? 33살 남자가 마트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 바나나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과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경비원도 감독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고르면 됐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곳에서는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목숨을 건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처음 바다를 봤던 건 서너 살 무렵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작은 해안마을, 그곳에서 태어난 도윤에게 바다는 놀이터이자 밥줄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새벽 어두울 때 집을 나섰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은빛 물고기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아, 바다는 우릴 먹여 살린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언젠가 사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도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손에 든 고기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을 주물러줬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저 멀리 중국 배들이 와서 다 쓸어간단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와 달리 슬프게 들렸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간 도윤은 이미 어른처럼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 중 절반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죠. 집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배가 고파서였다는 걸요. 도윤아, 넌 공부해라. 바다는 이제 우릴 먹여 살릴 수 없다. 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려졌어요. 25이 되던 해 도윤은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첫 출항은 끔찍했습니다. 파도는 생각보다 높았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6시간을 항해한 끝에 그물을 내렸지만 올라온 건 고작 손바닥만 한 멸치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바다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걸요. 언젠가 이 바다는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 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30살이 된 도윤은 이미 노련한 어부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에 들어오는 고기는 점점 줄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누군가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했고 누군가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바다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33살 겨울, 도윤은 동료 4명과 함께 평소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바람은 배를 흔들었죠. 도윤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형님, 날씨가 이상합니다. 젊은 동료 성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나왔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며칠은 굶어야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도윤은 난간을 붙잡았지만 옆에 있던 성철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도윤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성철이는 그대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철아! 도윤의 비명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은 파도만이 배 주위를 맴돌 뿐이었죠.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성철이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도윤은 성철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성철이의 어머니였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울 뿐이었죠. 이틀 뒤 도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단련대 2달 징계였어요. 무리한 항해를 한 책임이었죠. 도윤은 통보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대로면 죽는다. 그 생각이 도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련대에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도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라고, 이곳을 벗어나라고 말이에요. 단련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도윤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고 아버지는 이미 바다로 나가신 뒤였죠. 도윤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한참 동안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항구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담벼락, 골목 어귀의 가로등,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죠. 항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피해 작은 배가 정박한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있는 배들은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들이었죠. 밀수나 밀항에 쓰이는 배들이었어요. 형님, 러시아 쪽으로 가는 배 없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착장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도윤을 훑었습니다. 왜 가려고?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턱으로 멀리 있는 낡은 배 한 척을 가리켰습니다. 저 배가 오늘 밤 11시에 떠난다. 하지만 위험하다. 단속에 걸리면 끝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었어요.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죠. 살아서 돌아오길 바란다. 그날 하루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다시 항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배가 조용히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죠.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였습니다. 배는 정확히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도윤은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작은 점처럼 보였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 생각이 도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배는 동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생각보다 잔잔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파도보다 더 요동쳤습니다. 새벽 3시쯤 선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곧 러시아 해역이다. 모두 조심해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단속선이었습니다. 선장의 얼굴이 굳었죠. 엎드려. 모두 엎드려.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갑판에 몸을 낮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단속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선장이 배의 방향을 급하게 틀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도윤은 난간을 붙잡았지만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도윤은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팔다리를 움직여 봤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이 안 됐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누군가 도윤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있는 힘껏 발을 차올렸어요. 물 위로 올라온 도윤은 거칠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배가 보였어요. 큰 화물선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여러 명이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였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도윤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윤은 갑판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방금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 선원이 담요를 가져와 도윤에게 덮어줬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혹시 자신을 다시 바다에 던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선실로 가요.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선원 한 명이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도윤을 감쌌어요. 도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화물선은 이틀 동안 바다를 건넜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 내내 선실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밥을 가져다 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우리는 인천항으로 갑니다. 거기 도착하면 당신을 관계기관에 인계할 겁니다. 선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11월 10일 오전 9시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갑판으로 나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수많은 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도윤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도윤이 옆에 서 있던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선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항구예요. 저기 보이는 게 인천입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풍경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항구에 내리자 관계자들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어요. 도윤을 조사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은 많았지만 다그치지 않았어요. 도윤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임시 거처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며칠 계시면서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받게 될 거예요. 담당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살던 곳과는 너무 달랐죠. 신호등이 바뀌면 차들이 일제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임시 거처에 도착한 건 정오쯤이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담당자가 도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있었죠. 오늘은 쉬세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담당자가 나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향 마을을 떠올렸어요. 거기는 밤이 되면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공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33살의 얼굴이었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8시 정각 담당자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변을 좀 둘러보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도윤은 따라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아침 출근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도윤은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저기가 시장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담당자가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의 발이 멈춰졌습니다.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과, 배, 귤, 바나나, 포도까지. 도윤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과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과 한 상자에 2만 원이에요. 맛있어요. 2만 원. 도윤은 그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많은 사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저 많은 과일들, 깨끗한 거리, 여유로운 사람들.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부러웠습니다. 시장을 나와 걷다가 도윤은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의 배에서 소리가 났죠. 들어가 보시겠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담당자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따라 들어갔죠.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빵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점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담당자가 대신 빵 몇 개를 주문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밖으로 나와 도윤은 받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달콤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배고픔이 없는 곳이군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33해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안도감이었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정착지원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의 규칙, 법률,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12월 초 담당자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이제 직업훈련을 시작할 시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고기잡이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장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상인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웃으며 손님을 맞았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도윤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죠.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은 인천 구월동의 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도연상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에서 4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환했어요. 그가 바로 김도연이었습니다. 도윤 씨죠? 센터에서 연락받았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에는 생활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누, 세제, 과자, 음료수까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서 20년째 가게를 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죠. 도연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벽에는 손님들이 쓴 감사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돼요. 도연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열심히 듣었어요.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물건을 나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처럼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됐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였어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이 또렷했습니다. 도연 씨, 계란 있어요? 그녀가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린짠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저기 냉장고에 있어요. 린짠. 도윤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고 도연이 귀띔해줬어요. 린짠은 계란 한 판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때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린짠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린짠의 웃음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예요. 여기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대신 소개해줬습니다. 린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웃었어요. 저도 한국 온 지 3년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도윤 씨도 힘내세요. 린짠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린짠은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사러, 때로는 그냥 인사를 하러요. 도윤은 린짠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린짠은 베트남에서 가족을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돈을 보낸다고 했죠.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린짠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죠. 하지만 여기서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살아요. 도윤 씨도 그렇잖아요. 린짠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도윤도 여기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12월 중순 도연이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 씨, 일을 정말 잘해요.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도연의 칭찬에 도윤은 쑥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계속 여기서 일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빙그레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배워야죠. 장사는 정직함이 전부예요. 손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못 얻어요. 도연의 말이 도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정직함. 그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북에서는 속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해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어요. 도윤은 문득 고향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바다는 점점 비어갔지만 여기 바다는 풍요로웠어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건 바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요. 도연처럼 린짠처럼 자신을 받아준 이곳 사람들이었어요.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1월이 되자 도윤은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봤어요. 정착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을 모아서 초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 근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유동 인구도 많고 임대료도 적당해요. 도연이 한 골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곳을 둘러봤어요.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가까웠습니다. 좋은 자리였죠. 계약을 하고 도윤은 물건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도매상을 소개해줬어요. 도윤은 도매상에서 생활용품들을 주문했습니다. 비누, 세제, 과자, 음료수까지 모두 합쳐서 500만 원어치였어요. 도윤이 가진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재고는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많이 쌓아두면 위험해요. 도연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욕심이 났어요. 손님들에게 다양한 물건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더 넣었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물건이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윤은 박스를 열어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들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잘못 왔어요. 도윤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달려왔고 함께 물건을 확인했어요. 절반 가까이가 잘못된 물건이었습니다. 도매상에 연락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매상은 난처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이미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주문서를 확인했지만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0만 원어치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며칠 뒤 린짠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도윤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도윤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린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제 친구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린짠의 제안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린짠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이 잘못 받은 물건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쓰지 않는 종류였던 거예요. 미안해요, 도윤 씨. 도움이 안 되네요. 린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린짠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린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게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대화 중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도윤이 린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로 들렸던 거예요. 저도 여유가 없어요. 가족들 보내야 하는 돈도 빠듯해요. 린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린짠은 이미 오해를 했습니다. 도윤 씨, 저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린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린짠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 잘못 온 물건들만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였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여기서도 실패할 운명인 걸까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윤은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쓸모없는 재고만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매일 빈 가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1월 20일 저녁 도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도연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도윤 씨, 얼굴 좀 봅시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실패는 사람 만드는 과정이야. 똑바로만 걸어. 내가 옆에 있겠어.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도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보증은 내가 설게. 자립지원금 추가 신청도 도와줄게. 포기하지만 마. 도연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망한 적 있어.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줬거든. 이제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어?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다음 날 린짠이 가게로 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도윤 씨,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린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린짠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많진 않지만 100만 원이에요. 투자할게요. 나중에 가게 잘 되면 갚아요. 린짠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내저었지만 린짠은 봉투를 도윤의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제발 받아요. 린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흘 뒤 도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립지원금 추가 승인이 났다는 거였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의 보증도 받았죠.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연과 린짠이 함께 재고를 정리해줬어요. 잘못 온 물건들은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들여놓을지, 어떻게 손님을 맞을지요. 이번에는 신중했어요. 도연의 조언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1월 말 도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연과 린짠이 곁에 있었거든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걸요. 2월 1일 도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가게를 여는 날이었어요.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도연과 린짠이 함께할 거였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빗자루를 들고 함께 청소했습니다. 린짠도 7시쯤 도착했어요.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선물이에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린짠이 웃으며 화분을 건네줬습니다.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계산대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8시 도윤은 도윤 편의점이라고 쓰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선물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가게. 꿈만 같았어요. 자, 이제 문 열자. 도연이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중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는 우유와 삼각김밥을 골랐습니다. 4,500원입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갔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래였지만 도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정직하게 번 첫 돈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도윤이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도윤은 계산대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전 내내 손님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물건이 팔려나갔어요. 도윤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물건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줬죠.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도윤은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윤 씨, 첫날 치고 괜찮아요. 천천히 단골을 만들어가면 돼요.
도연이 격려했습니다. 린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공장 친구들한테 여기 홍보할게요. 꼭 잘 될 거예요. 린짠의 말에 도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도윤은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고르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셨어요. 도윤은 할머니가 고르시는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아드렸습니다. 참 친절하네. 여기 새로 생긴 가게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도윤은 네라고 대답했어요. 자주 올게. 우리 집이 바로 저기거든.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도윤은 기뻤어요. 첫 단골 손님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녁 8시, 도윤은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거든요. 첫날 치고 정말 잘했어. 도연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수줍게 웃었어요. 린짠이 손뼉을 쳤습니다. 축하해요, 도윤 씨. 진짜 대단해요. 세 사람은 가게 앞에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문득 고향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런 별들을 봤었죠. 하지만 지금 보는 별은 달랐어요.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 도연과 린짠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도연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해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고향의 바다와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이곳의 바다는 도윤을 버리지 않을 거였어요. 도윤은 문득 옛날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바다가 우리를 버릴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바다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사람들을 버린 거였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을 믿고 정직을 존중하는 곳이었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그날 번 돈을 꺼내봤습니다. 15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무게는 무거웠어요.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도윤은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침마다 들르는 중학생들, 장을 보러 오시는 할머니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도윤은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씩 외웠어요. 5월 어느 날 오후 도윤은 계산대 앞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400만 원이었어요. 처음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도윤은 뿌듯했어요. 한 푼 한 푼이 정직한 노력의 결과였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린짠이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린짠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다음 달에 베트남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3년 만에 가족을 만나요. 린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린짠의 그동안 고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윤 씨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린짠에게 빌렸던 100만 원이었어요. 이제 다 갚았네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이 봉투를 건네자 린짠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후련했어요.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약속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도윤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함께 잘 살아요. 린짠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문득 고향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바다요. 도윤은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이 바다는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요. 바다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바다를 떠나야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도윤은 깨달았어요. 날 버린 건 바다가 아니라 그 체제였구나.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바다로 날려보냈어요. 도윤의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선물해 준 거였어요. 화면에는 가게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34살의 도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에서 편의점 주인이 되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도연과 린짠이 있었어요. 그들은 도윤에게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도윤은 바다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께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에게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부서졌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윤은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간판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켜질 겁니다. 손님들이 올 거고 도윤은 그들을 맞이할 거예요. 웃으며 친절하게 정직하게요. 도윤은 숙소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도윤에게는 이제 미래가 있었거든요.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북쪽 하늘의 별도, 남쪽 하늘의 별도 모두 같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별처럼 어디에 있든 빛날 수 있다고요. 다만 빛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도윤은 새로운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도윤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겁니다. 도연과 린짠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도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도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내일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요.